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격증 제조기 어썸 셰프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노력과 열정이 상식을 뛰어넘는다 란 슬로건으로 한 번으로 끝내는 7시간의 기적, 믿고 듣는 최신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비법 총정리 제2회 핵심 이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중요한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은 이해력을 구하는 문제는 설명을 잘 듣고요. 무조건 외워야 하는 문제는 직접 써가면서 영상을 반복하여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령 피우면 한 문제 차이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집중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질 오염에 의한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되는 금속은 네, 이 문제는 별 3개짜리로 자주 출제됩니다. 정답은 수은으로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인데요.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죽었다 깨나가도 대답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순의 수. 미나 마타의 미. 수미 감자, 수미 감자로 외우세요. 여러분, 맛있는 수미 감자 알죠? 다음, 카드뮴 중독에 의하여 생기는 병은 이타이 병입니다. 외우는 노하우 기대되죠? 여러분, 카드뮴의 카, 이타이 병의 이 해서 카이스트 이렇게 3번만 외우면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이 또한 별 3개짜리로 자주 출제되니 절대 잊어버리면 아니 되옵니다. 네, 다음 공기의 자정작용의 종류는 공기는 끊임없이 오염되고 있으나 공기 자체의 희석작용, 강우 방설 등에 의한 세정작용, 산소 오존 등에 의한 산화작용, 햇빛에 의한 살균작용, 식물에 의한 탄소 동화 정화작용을 한다고 2회 모의고사 때 풀었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났을 거라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청색아란. 네. 자, 청색아는요. 질산성 질소를 다량 함유한 물을 장기 음용 시 소화액에서 나타나는 청색등입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한 색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국내에서는 1993년에 질산성 질소로 오염된 주택 내 지하수에 탄 분유를 먹은 유아에게서 청색증이 나타났었습니다. 참고로 음용수의 질산성 질소는 리터당 10m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상수도의 정수법에서 급속 여과 시 사용되는 약품은 네, 물의 정수법은 침사, 침전, 여과, 소독 순서로 이루어지고 급속 여과 정수 시 사용되는 약품은 황산 알루미늄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야 합니다. 다음 하수 처리 중 호기성 처리 방법은 이용한 후에 버려지는 물을 하수라 하는데 하수 처리는 예비 처리, 본 처리, 오리 처리 순서로 진행되고 본 처리에는 산소를 좋아하는 균을 이용한 호기성 처리 방법과 산소를 혐오하는 조건하에서 미생물을 분해하는 처리법인 현기성 처리법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 중 호기성 처리법은 하고 물었으니까 활성 온이법, 살수 여상법이 있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알고 넣어야 합니다. 앞 글자만 모아서 화살은 호기성, 화살은 호기성, 활살은 호기성 하고 여러분 외우세요. 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무엇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며
온도와 측정 기간은 물속의 호기성 미생물이 다시 말해 균이 하수 중 유기물을 이용하여 호흡할 때 소비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20도씨에서 5일간 측정하는데 그 값이 클수록 물이 오염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BOD는요. 환경 오염 측정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다음 하수 오염도 측정 시 산소 요구량, 즉 BOD의 양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7번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잠시 설명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염된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라는 유기물이 있다고 했을 때 시간이 흐르면 하수구 냄새가 나죠? 냄새가 왜 날까요? 음식물이 썩어, 즉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냄새가 납니다.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하며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은 음식물 찌꺼기라는 수중 유기물량이 많으면 미생물이 득실득실해서 하수관의 산소를 모두 사용할 겁니다. 산소 요구량, 즉 BOD의 양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수중 유기물량, 즉 음식물 찌꺼기 양입니다. 여러분 이해됐나요? 네, 다음 용존산소량이란 8번과 또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하수관, 물 속에 녹아 남아있는 산소를 용존산소라 하고 4에서 5ppm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용존산소 농도의 감소는요, 오염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수관에 남아있는 용존산소가 5ppm 이하로 적게 남아있다면 미생물이 득실득실하여 산소를 많이 사용했으니 오염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질산염이나 인물질 등이 증가해서 오는 수질 오염 현상은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천수나 호수의 영양 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 즉 가축의 분뇨나 인간의 생활 하수 등의 유입으로 유기물과 영양분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플랑크톤의 먹이인 질소나 인이 다량 유입되면 플랑크톤이 급증하여 용존산소량이 고갈되어서 생명체가 질식합니다. 영양분이 많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면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녹조, 적조 현상의 원인이 되고요.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납니다. 네, 다음 함유식 처리 방법, 하수 처리 방법은 함유식 하수 처리 방법은요. 말 그대로 가정 하수, 즉 인간 용수를 천수라고 하는 눈과 비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시설비가 적고 하수관이 자연 청소되고 수리와 청소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함유식은요. 하수 처리 방법에서 재래식 하수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임호푸조. 임호푸조 탱크와 관계가 있는 것은 6번과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사용한 후 버려지는 물을 하수라 하는데 하수 처리는 예비 처리, 본 처리, 오미 처리 순서로 진행되고 본 처리에는 산소를 도와하는 균을 이용한 호기성 처리법과 산소를 혐오하는 조건하에서 미생물을 분해하는 처리법인 혐기성 처리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수 처리 중 호기성 처리법에는 활성우리법, 살수 예성법이 있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공부했고요. 앞글자만 모아서
화살은 호기성, 활살은 호기성하고 공부했는데 이제 현기성 처리법을 아는지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기성 처리법에는 임호프 탱크하고요. 부패조 처리법이 현기성 하수 처리법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상수가 아니라 하수 처리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외울까요? 노하우 나갑니다. 네. 임자, 호프 마시고 싶지? 맥주 마시고 싶지? 이 소리죠. 임자, 호프 마시고 싶지? 안 돼. 현기성이라 부패했어. 임자, 호프 마시고 싶지? 안 돼. 현기성이라 부패했어. 라고 외우세요. 저절로 외워지지 않나요? 네, 여러분 이거 3번만 하면 저절로 외워진다에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임자, 호프 마시고 싶지? 안 돼. 현기성이라 부패했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수 처리법 중 현기성 처리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임자, 호프 마시고 싶지? 안 돼. 현기성이라 부패했어. 라고 외웠으면 자신있게 임호프 탱크법, 부패도 처리법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호기성 처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데 현기성 처리에서는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네. 임자, 호프 마시고 싶지? 안 돼. 현기성이라 부패했어. 네, 다음. 채광은 태양광선을 이용한 자연 조명을 뜻합니다. 다음. 채광에 의해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유리창의 면적은 햇빛을 잘 들어오게 하려면 유리창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하나 하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바닥 면적의 5분의 1에서 7분의 1이 적당하고요. 벽 면적의 70% 이상 유리창을 내면 햇빛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고요. 실내 태양광에 의한 밝음은 개각과 입사각의 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는데요. 개각은 4에서 5도, 입사각은 28도 이상이 좋다고 합니다. 창의 높이는 높을수록 밝고요. 창이 천정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창의 3배나 밝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리장의 조도와 검수구역의 조도는 예전에는 50에서 100룩스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엔 변경이 되어서 조리장의 조도는 220룩스, 검수구역, 즉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도도는 540룩스로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네, 조명이란 인공적으로 만든 빛이라고 해서 인공광을 말합니다. 눈부심이 적고 시력을 보호해주는 간접 조명이 좋습니다. 네. 조명 불량에 의한 피해는 조명이 불량하면 작업 능률 저하 및 재해가 발생될 수 있고 가성근 시 안정피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안구가 제멋대로 겉도는 상태인 안구 등탕증, 번개가 칠 때 번쩍이는 빛 같은 전광성 안염, 또 백내장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공 조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광색은 햇빛에 가까운 색인 주광색에 가까워야 되고요. 도도는 작업상 충분할 것이고 유해가스 발생, 폭발, 발화의 위험이 없을 것이고 취급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하고 도도는 균등해야 합니다. 이해하면 되는 난이도 낮은 문제이니 꼭 맞추길 응원하겠습니다. 자연 환기란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시킨다고 연상하며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의 온도차를 이용한 중력 환기와 바람을 이용한 풍력 환기가 있습니다. 기체의 확산에 의하여 오염된 실내 공기를 자연적으로 환기하는 것을
네, 자연 환기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중성대란. 방금 푼 문제와 이어지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환기되어서 나가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으로 압력이 제로인 지대를 중성대라고 말하고, 중성대는요, 방의 천정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환기란, 인공환기라는 것은요, 배기팬 등을 이용한 환기로 조리장은 고온 가습한 환경이므로 환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환기를 위해서 환기창은요, 5% 이상으로 내야 합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네, 환기창은 5%꼭 기억하고요. 인공환기 시 신속한 교환이 이루어져 생리적으로 쾌적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신선한 공기로 교환된 공기는 실내에 고르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 대기 오염 원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기 오염 원은요, 공장, 자동차의 배기가스, 굴뚝 매연, 공사장의 분진 등이 대기 오염원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요, 여러분? 다음, 대기 오염 물질은 실외 공기의 오염 지표라고 공부했었던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오염 물질입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여러분 믿습니다. 네.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흡기계 질병 유발, 기관지염과 눈에 자극하죠. 그리고 해소의 변색 및 또 성장저해, 식물 잎을 고사시킵니다. 다음, 어황산가스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먼지 다음으로 많이 배출되는 가스로 무색이고요. 자극성이 강하고 대기 오염의 지표이고, 금속 부식력이 강하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황산 가스라고 알아둬야 합니다. 다음, 링겔만 이탁효는 무엇을 특정하는 것인가? 네,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의 농도를 특정하는 규격표의 일종으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인 검댕이량을 측정합니다. 검댕이량, 그 까만 거 있죠? 네. 환경 오염에서 모니터링이란 물, 공기,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현황 및 그 위해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적절히 예측하여 조기의 환경 피해를 경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스모고 현상이란 공장이나 난방 때문에 나오는 연기가 공중에 가득 타서 안개같이 된 것을 말하고요. 스모그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가 있는데요. 런던 스모그는 석탄 배기가스가 원인으로 12,000명이 사망했고요. 또 LA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으로 가슴 통증과 눈병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음, 분뇨 처리 방법은 온도를 높여서 처리하는 가온식과 무가온식이 있습니다. 가온식 소화 처리 시에는 28에서 35도씨에서 1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한여름 날씨 온도를 유지하여 처리하기에 짧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무가온식 소화 처리 시에는 2개월 이상, 2, 3개월 실시하는 것으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네. 여름과 겨울의 분뇨 처리 부속 기간은 오줌과 똥은 퇴비거리 중에서 가장 쓸모가 높아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우수한 퇴비 재료로 각광을 받지만 직접 사용할 수 없기에
일반 퇴비로 만든 다음 활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TMI였습니다. 네. 자, 방금 전 문제를 변형시킨 건데요. 분뇨가 충분히 완전히 분해되어 성분적으로 안정화, 무해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1개월, 겨울에는 2, 3개월이 걸립니다. 다음, 가정의 징계 처리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체형 쓰레기를 징계라고 하는데요. 주방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인 두개와 잡쓰레기인 잡개를 분리 처리하는 이분법 처리가 좋습니다. 자, 다음 징계 처리법 중 매립 시 조건은 쓰레기 매립 시 2m를 초과하지 말 것이고요. 복토의 두께는 60에서 60cm에서 1m로 쓰레기 위를 흙으로 복토로 덮어줘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징계 처리 방법 중 소각법의 장단점은 소각법은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긴 하나 단점은 대기 오탁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어떤 물질이 발생한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다고 2회 모의고사 때 공부했었습니다. 폐기물을 태우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피부 손상, 백혈병, 생식기 기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각법의 단점입니다. 다음, 바퀴의 습성은 자동차 바퀴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벌레 바퀴를 말하는 거 알죠, 여러분? 네, 바퀴벌레는 더러운 것 아무거나 먹는 잡식성, 밤에만 활동하는 야간 활동성, 함께 모여 사는 군서성, 집단서식성,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질주성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바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좀 이렇게 크기가 조금 큰 독일 바퀴라고 합니다. 다음 바퀴의 구제 방법은 각종 살충제 및 붕산에 의한 도기법이 이용되고요.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에 하나인 바퀴는요,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분사형보다 달리 효과, 약효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잔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네. 유리수와 자유수의 수분 활동 특징은 물에는 유리수와 자유수가 결합수가 있는데요. 유리수는 자유수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태의 물로서 우리가 수돗물을 컵에 담아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발도 되고 미생물이 생겨서 냄새도 나고 냉동실에 넣으면 얼기도 하고 끓이면 끓기도 하는 보통 형태의 물을 유리수 또는 다유수라고 합니다. 결합수는 반대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결합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용질과 용매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용질은 소금이고 용매는 물입니다. 결합수는 소금을 녹일 수 없다는 뜻이지요. 또 다른 특징은 압력을 가해도 압착해도 제거될 수 없고요.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여도 제거되지 않고요. 미생물 세균이 생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회 모의고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라 이제는 어떤 형태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화이팅하고 한번 갈까요? 주먹 불 쥐고 큰 소리로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 네. 위생해충의 방제법, 구제 방법 중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위생해충의 발생원 서식처를 제거하고 위생해충의 생태 습성에 따라 행하고 광범위하게 한꺼번에 실시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발생 초기에 행해야 효과가 있겠지요. 다 좋은 방법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두말하면 잔소리, 네, 해충의 발생원 서식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분 활성도란 미생물의 생육이 가능한 수분 속의 퇴저 수분 활성치를 말하고 AW각, 즉 수분 활성도는 1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 채소, 고기의 수분 활성도는 0.98에서 0.99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에 가깝고요. 곡류, 두류 같이 건조한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0.6, 0.64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건조식품과 수분이 있는 식품에 따라서 미생물 생육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구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수분 활성도 AW 값이 높은 순서는 네, 정답은 박테리아, 효모, 곰팡이 순입니다. 39번을 이해했으면 박테리아가 세균의 영어 이름이니 세균이 수분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곰팡이는 약간의 수분만 있어도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산소를 요구하는 균은 호기성 균으로요. 한자로 좋아할 호, 공기 기자를 쓰고 공기 중에 산소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호기성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균은 네, 현기성 균으로 한자로 싫어하다, 혐오하다, 혐을 쓰며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균이라는 겁니다. 다음 산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밀양일 때 생육할 수 있는 균은 여럿이 공통으로 가지는 성질로요. 융통성이 있는 균이라는 뜻의 통성현기성 균이라고 합니다. 다음 현기성 균 중에서 산소를 절대적으로 기피하는 균은 한쪽으로 치우친 성질의 균, 편식한다 생각하고 치우치다 편자를 써서 편성 현기성 균이라고 합니다. 공부할 만하죠? 외우면 되겠습니다. 해슘과 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유해 금속은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네, 카드뮴이라고요. 1회 모의고사 1번 문제에서 풀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소한 문제라고 갸우뚱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다음 카드뮴 타이타이병의 증상은 네, 45번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건데요. 카드뮴은 골연화증, 또 단백뇨로 인한 전신 위축, 또 폐기종 증세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저는 이미 합격해서 자격증을 무려 23개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게 해줄까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자, 큰 소리로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드 도박한다고 앉아만 있다가 뼈가 물렁거리는 골연화증, 단백뇨로 인한 전신 위축과 폐기종이 생겼다네. 다시 한번 카드 도박한다고 앉아만 있다가 뼈가 물렁거리는 골연화증, 단백뇨로 인한 전신 위축과 폐기종이 생겼다네. 이거 3번 꼭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다. 다음 진동 공구 사용 장애 즉 진동이 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 손가락에 발생하는 말초혈관 이상 직업병은 네, 레이노드병이라고 자신 있게 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미 2회 모의고사에서 공부했었으니까요. 다음 분진 즉 먼지가 원인인 직업병은 네, 진폐증, 규폐증, 성면폐증, 활서폐증입니다. 폐에 분진, 즉 먼지, 유리규산, 성면,
활석 가루가 쌓여서 염증과 섬유화로 호흡곤란, 기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열 환경에서 작업하는 분들의 직업병은 열증 중에 한 가지로 열경련, 열허탈증, 열쇠약증이 고열 환경에서 작업하는 분들의 직업병입니다. 다음 고기압 환경에서 작업하는 분들의 직업병은 담만병 또는 잠수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기압 환경인 물속 깊이 잠수했다가 급히 저기압 환경인 육지로 옮길 때 난청, 흉통, 호흡곤란, 현기증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저기압 환경에서 작업하는 분들의 직업병은 높은 산에서는 기압이 내려가 저기압 환경이 되는데요. 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인 고산병이고요. 고산병과 유사한 항공병이 저기압 환경에서 저체온증, 동상현기증, 이명증의 증상이 유발됩니다. 다음 납 중독에 대한 증상은 대부분 만성 중독이고요.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뼈에 축적되거나 골수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므로 혈액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빈혈, 언어와 발육, 퇴행증, 체중 감소, 얼굴이 납색이 되고 잇몸의 가장자리가 흑자색으로 착색, 납빛이 되고요. 줄이 생성되는 납선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분진 환경에서 작업하는 분들의 직업병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진폐증, 교폐증, 성면폐증, 활성폐증입니다. 폐에 분진, 즉 먼지, 유리규산, 성면, 활석 가루가 쌓여 염증과 섬유화로 호흡곤란, 기침 증상이 나타난다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살균 작용 강도를 바르게 나타내면 멸균, 소독, 방부의 순서로 살균 작용 강도를 나타냅니다. 네, 여러분 멸균, 소방, 충성으로 외우세요. 네, 다음 방부, 소독, 멸균의 정의는 방금 전 문제를 풀이해주는 문제입니다. 방부는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물질이 섞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소독은 감염력을 없애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병균을 죽이거나 활성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멸균은 미생물을 산을시켜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유와 같은 액체 식품에 대해 61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는 소독법은 저온 파스테리제이션 소독법이 정답입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발명한 살균 방법으로 61에서 65도씨에서 30분 정도 가열 소독해 보존성을 높이는 열 처리법입니다. 저온 살균법은 61에서 65도씨에서 30분 정도 가열 소독해 보존성을 높이는 열 처리법이라고 외우세요. 네, 이거 별 3개짜리입니다. 다음,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란 우유의 경우 70에서 75도씨에서 15에서 20초간 처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익혀두세요. 다음 우유의 살균법으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130에서 140도씨에서 2에서 4초간 살균 처리하는 방법이며 영양 손실을 줄이고 거의 완전 멸균을 기대할 수 있는 살균법은 초고온 순간 살균법입니다. 여러분 1, 2, 3, 4로 외우면 어떨까요? 이것 또한 별 3개짜리로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먹고 있는 우유팩 뒷면에도요. 초고온 순간 살균법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품에 방사선을 방출하는 코발트 60 등의 물질을 조사시켜 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곡류, 특산물, 첨가물 등에 사용되는 것은 네, 지문을 읽어보면 방사선 조사가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다음 음료수나 액체식품 등을 세균 여과기로 걸러서 균을 제거시키는 방법인데 바이러스, 여과성 미생물은 걸러지지 않는 것이 결점인 물리적 소독 방법인 것은 지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균 여과법이 정답입니다. 저의 강의를 들으며 열공하는 여러분께 이런 문제만 나와 한 번에 합격하는 복을 받으시길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다음 포자 형성균의 멸균에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정답은 고압 증기 멸균법 또 간헐 멸균법입니다. 참고로 포자는 다른 말로 아포라고도 하는데요. 아포는 아프다의 준말이 아니라 네, 열, 건조와 같은 물리적 또는 산 등의 화학적 처리에도 매우 강한 내성을 가지는 놈이라고 하는 것 참고 바라겠습니다. 120도씨에서 15에서 20분간 살균하는 방법으로 멸균 효과가 좋아서 미생물뿐 아니라 아포까지도 죽일 수 있으며 통조림과 병조림에 보툴리누스 균까지 제거할 수 있는 멸균법은 네, 보통 끓는 물은 100도씨인데요. 120도씨에서 15에서 20분간 살균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정답은 보압, 증기 멸균법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 꼭 외워야 합니다. 다음 100도씨에 유통하는 증기 중에서 24시간마다 40에서 50분간씩 3회에 걸쳐서 반복하는 그 방법으로요. 100도씨에서도 생존하였던 포자, 그 내열성 균을 완전히 멸균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간헐 멸균법이 정답입니다. 간헐의 한자를 보면 사이 간자와 쉴 헐자입니다. 지문 그대로 100도씨에 유통하는 증기 중에서 24시간마다 40에서 50분간씩 3회에 걸쳐서 반복하는 방법으로 첫날 소독에서 죽지 않은 미생물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면 두 번째 날 똑같은 방법으로 소독을 한 후 상온에 놔두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스멀스멀 기어 나오면 세 번째 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소독을 해서 생존한 포자, 내열성균을 완전히 멸균시키는 방법이 간헐 멸균법입니다. 다음 끓는 물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을 하는 방법으로 식기, 행주 등의 소독에 이용하는 살균법은 네, 자비 소독, 다른 말로 열탕 소독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소독법의 종류는 100도씨에서 끓이는 자비 열탕 소독법, 자외선 소독법, 또 오존 소독법과 소규모의 물은 표백분으로 소독하죠. 그래서 수영장 가면 표백분 냄새가 납니다. 대규모의 물인 수돗물에는요, 염소 소독을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알아두세요. 다음 건열 멸균기, 드라이 오븐에 놓고 15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방법으로서 소나 기구 등의 소독에 이용하는 살균법은 지문 내용의 정답이 보입니다. 네. 건열 멸균법이 정답이고요. 참고로 토자기구는 유리로 만든 여러 가지 실험 도구입니다. 다음 100도씨에 유통하는 등기 중에서 30에서 60분간 살균하는 소독법은 유통하는 증기라고 했으니 정답은 증기소독법입니다. 다음 도자기류 등의 불에 타지 않는 물건을 소독하는 데 이용되며 대상 물을 알코올 램프, 분젠 버너 등의 불꽃에 넣어 20도 이상 가열하는 멸균법은 지문 내용에 불꽃에서 하는 소독이라고 했으니까 네,
화염멸균법이 정답입니다. 화학적 살균 및 소독법의 조건은 화학적 소독법은 화학적 소독약을 이용하여 균을 죽이는 방법으로서 살균력과 침투력이 강하고 금속 부식성과 표백성이 없고 금속 부식성과 표백성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용해성이 높아야 하며 경제적이고 사용 방법이 간편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지당하고 옳은 내용입니다. 다음 석탄산이란 사용 농도는 3% 수용액이고요. 연소, 또 분뇨, 하수도, 징계 등의 오물소독에 사용하고 온도 상승에 따라 살균력도 비례하여 증가하고요. 석탄산의 장점은 살균력이 안정하여 유기물에도 살균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단점은 냄새가 독하고요. 독성이 강하여 피부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고 금속을 부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친해져서 문제가 나오면 맞춰주세요. 여러분, 제가 별 3개 또 별이 없는 내용 이런 것이 사실은 이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1년에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이 35회 정도 있다 보니 어느 문제가 출제될지 모릅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모두 출제 확률이 높은 내용들이니 꼼꼼하게 여러분들 공부해줘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 강의를 확실하게 본인 걸로 만들면 한식 조리 기능사 외에 양식, 중식, 일식 조리 기능사 이론 시험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100% 합격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공부해 주세요. 네. 석탄산 개수란 석탄산 개수 구하는 공식은 석탄산의 희석 배수분의 소독약의 희석 배수입니다. 개수 구하는 계산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석탄산 개수는 소독력을 측정하는 표준이 되는데 올해 소독력을 측정하는 표준이 된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석탄산은 살균력이 안정하여 유기물 즉 불순물 같은 게 남아 있어도 살균력이 약화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소독약이기 때문에 이 표준으로 지표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소독약은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정답은 석탄산입니다. 다음 크레졸 비누액이란 사용 농도는 3%이며 변소, 하수도, 징계 등의 오물소독, 손소독에 사용합니다. 다음 생석회란 변소, 하수도, 징계 등의 오물소독에 생석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린이란 포름 알데히드를 물에 녹인 35에서 37.5%의 수용액을 포름알린이라고 합니다. 연소, 하수도, 징계 등의 오물소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염소, 타염소산 나트륨이란 시판 중인 락스의 주성분으로 수돗물, 과일, 채소, 식기류, 도마, 행주 등 주방 용품 등의 소독에 널리 사용됩니다. 잔류염소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잔류염소란 염소 소독을 거친 물에 소독한 지 30분 후에 남아있는 염소의 양을 말합니다. 여분의 염소 때문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잔류염소는요, 사용 중의 오염이나 또는 송수 과정 중의 오염 시 소독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상수의 잔류 염소량이란 수돗물의 잔류 염소량을
불연속점 이상의 염소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음 염소 소독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잔류 효과가 크고 살균력이 뛰어나고 조작이 간편하여 수돗물 소독에 사용합니다. 염소 소독의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요? 피부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고요. 냄새가 독한 것이 단점입니다. 음료수에 염소 소독 시 잔류 염수의 양은 0.2 ppm이라고 외우세요. 또 수영장 전염병 발생 시 염소의 잔류 염소량은 0.4 ppm이 정답입니다. 평소에는 0.2 ppm이고요. 0.2 ppm 또 여름철과 전염병 유행 시에는 염소의 잔류량을 높여서 0.4 ppm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흡액분, 다른 말로 클로로칼크, 클로로석회는 어느 곳 소독에 사용하나? 우물물 수영장 소독 및 채소 식기 소독에 사용합니다. 다음 양성 비누란 일명 계면 활성제이고요. 역성 비누라고도 합니다.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하고 냄새도 없고 부식성도 없습니다. 손해 소독 시 10% 농도로 또 조리기구, 과일, 채소, 식기류 소독 시에는 0.01% 농도로 사용되며 의료용으로도 이용됩니다. 보통 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살균 효과가 떨어지므로 섞어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유기물, 즉 단백질이 있으면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세제로 일단 씻어낸 후에 사용해야 소독 효과가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기 때문에 손이나 조리기구 등의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역성, 양성 비누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조리 관계자의 손을 소독하는데 가장 적당한 소독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를 변형시킵니다. 정답은 양성, 역성 비누입니다. 다음, 채소 및 과일의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은 타염소산 나트륨, 흡액분, 역성비누, 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데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채소, 과일 소독 안 하고 어디 갔디야? 차표 사러 역에 가가지고 염소 사왔디야. 여러분 다시 한번. 채소, 과일 소독 안 하고 어디 갔디야? 차표 사러 역에 가서 염소 사왔다. 이렇게 세 번만 말해보세요. 크게 여러분. 저절로 외워진다. 여러분 500원 걸겠습니다. 채소, 과일 소독 안 하고 어디 갔다. 차표 사러 역에 가서 염소 사왔다. 이렇게요. 자, 다음 징계, 쓰레기죠. 변기나 화장실 내의 소독에 이용하는 약품은 생석회, 석탄산, 크레졸수입니다. 이들은 사용 용도가 비슷하니 변기, 쓰레기 쳐다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생서크, 생서크, 서크, 서크, 생서크 이렇게 생석회, 석탄산, 크레졸수의 줄임말입니다. 하수도 징계 처리에 사용되는 소독약의 농도는 그 소독약의 농도는 앞에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건데요. 생석회, 석탄산, 크레졸 3%가 정답입니다. 생서크, 생서크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다음 조리기구의 소독 방법 중 물리적 소독 방법은 등기, 자외선, 자비 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조리기구의 소독 방법 중 화학적 소독 방법은 타염소산 나트륨 흡액분 역성 염소인데요. 채소하고 과일 소독을 할 수 있으면 조리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조리기구 소독 안 하고 어디 갔다? 사포 사러 여기 가서 염소 사왔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채소, 과일, 조리기구 소독 안 하고 어디 갔다?
차표 사러 역에 가서 염소 사왔다. 이렇게 외우고요. 자, 물리적 소독과 화학적 소독의 의미를 구분하면은요. 물리적인 방법은 삶고 끓이는 것들이고요. 화학적 소독이라는 거는 뭔가 인공적으로 약품을 사용하여 소독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생물학적으로 식품 1g당 세균수가 얼마일 때 초기부패 단계로 판정하는가? 네, 10의 7승에서 8승 말이이고 생균수 즉 세균수 검사의 목적은 식품의 신선도, 포기, 변질, 판정에 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네. 우유 수독법의 종류는 네, 이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나오는데요. 자, 우유 수독법에는 더운 수독법 61에서 65도씨에서 30분, 고온 단시간 살균법 70에서 75도씨 15에서 20초간,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에서 140도씨에서 2초간, 2에서 4초간 정도 소독하는 방법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과일, 채소, 식기, 손 소독에 사용되는 것은 네, 여러분 좀 전에도 했었습니다. 차, 염수산, 나트륨, 흡액분, 또 역성, 민우, 염소입니다. 채소와 과일, 조리, 기구, 소독 안 하고 어디 갔냐? 차표 사러 여기 가서 염소 사왔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었죠. 자, 과산화수소라 뭘까요? 사용 농도는 3% 수용액으로 자극성이 적어서 피부 상처 소독, 입안 상처 소독에 적합합니다. 수의 특징은 네, 식기나 피부 소독에 부적당하고요. 금속 부식성이 강하여 0.1% 수용액으로 비금속 기구 소독에 사용하고요. 온도 상승에 따라 살균력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단백질과 결합하여 침전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승홍수입니다. 다음 에틸 알코올이나 에탄올. 그러니까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에탄올이라고도 하고요. 알코올 음료에 들어있는 그 알코올로요. 70% 농도가 살균력이 강하여 금속기구, 초자기구, 손소독 등에 사용합니다. 다음 포름알데히드란 네, 병원, 도서관, 거실 등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약입니다.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조건은 적당한 영양, 산소, 온도, 수분, pH가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임을 알면 되는데요. 영양, 산소 필요한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온도는 일반적으로 0도씨 이하와 80도씨 이상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발육하지 못하고요. 고온에서보다 저온에서 저항력이 강합니다. 또 수분은 보통 40% 이상이어야 하고 생육 필요 그 수분 순서는 세균, 효모, 곰팡이 순서도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곰팡이와 효모의 최적 pH는 4에서 네, 6으로 산성 쪽에서 잘 자라고요. 세균의 pH는요, 6.5에서 7.5로 보통 중성 내지 약 알칼리성에서 세균은 잘 자라니 여러분 눈여겨서 보아주세요. 자, 이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생물의 발육 최적 온도는 네, 방금 99번 문제의 난이도를 약간 높인 네, 문제인데요.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0도씨 이하와 80도씨 이상에서는 발육하지 못하고 고온에서보다 저온에서 저항력이 강하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온균의 최적 온도는 27에서 37도라는 것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울 게 많아서 힘들지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핵심 이론 비법 총정리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합격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핵심 이론 비법 총정리 세 번째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어썸 셰프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